최근에 보이는 추세는 정말 사업성 검토가 된 지역이냐 아니냐가 엄청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북이나 이런 곳들은 사업성이 없는 곳들은 해제되는 곳들도 많고, 하지만 이것들을 거꾸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구역 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오히려 불리하고 빌라 소유자들은 오히려 가격들을 높이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있어서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재건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이러한 부분은 정말 그 부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시행되고 그리고 나서 바라봐야 되는 거라,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너무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도 너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을 각자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오비TV 오늘 특별한 시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네오비 중개법인 이명수 기사 함께 해주셨는데 잘 지내셨어요? 너무 오랜만이어서 아마 2017, 18, 19 이때 아마 부동산 정책 얘기로 되게 많이 등장했었는데 워낙에 코로나 이후로 큰 변화가 없어서 이곳에 나올 일이 별로 없었죠. 그랬어요. 네. 근데 오늘은 왜 나오셨습니까? 그러게요. 너무 조용해서. 자, 오늘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그 1월 10일 부동산 대책 관련된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진행 자체는 좀 부드럽고 편안하게 진행을 해볼 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널리 이해 부탁드리면서 공인중개사를 위한 1월 10일 부동산 대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발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막 굉장히 이슈화되거나 여론에서 막 떠든다거나 하는 일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약간의 시장의 문의는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의로 연결돼서 늘어나는 것은 확실한데요. 거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자, 1월 10일 부동산 대책 그 내용, 핵심 목표는 크게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시장이 침체됐고요.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 자, 다음에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건설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이 대책이 발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는데 지금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불경기에 과연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는 건설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지 그 속사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로 인해서 현재 시장 동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1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주제로 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준비는 좀 많이 하셨어요? 준비할 게 그다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이런 재미없겠네, 그럼. 우선 현실적으로 지금 커다란 이슈 사항이라고 볼 만한 것들이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자를 위한 아니면 국민을 위한 이런 거보다 건축 경기 침체로 인한 그 방안책을 오히려 한 걸음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는 조금 다른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과연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저것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사회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번 대책 발표한 내용들도 과연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진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에 역점을 두고 좀 생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에서 발표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도심 공급 확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재건축 관련된 부분 먼저 시작하는데요. 재건축이 준공 30년이 되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하게 해주겠다. 정비구역 입안 및 정비사업을 착수하게 해주겠다. 다음에 추진위 구성을 가능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입안 제한 등 구역 지정 사전 절차를 진행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 설립 신청도 가능하게 해주겠다. 라는 얘기가 재건축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지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준공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하지 않아도 바로 재건축 사업을 착수한다 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재건축 부담금, 재초안이라고 하죠.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올려서, 초과이익 상향을 시켜서 부담을 축소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과 구간을 확대하겠다. 자, 다음에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가 자꾸 이제 여러 가지 공사비 인상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자꾸 이제 적시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멈추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 조정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를 조기 배포하겠다. 자, 다음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아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유력을 가지도록 강제력을 좀 띠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 외에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들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시켜서 개발이 좀 더 쉽게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 자, 다음에 노후도 외에도 다양한 접도율이나 밀도 등의 요건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관련된 부분들도 개선해서 20%까지 좀 확대해서 개발 지역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 자, 다음에 공유자의 4분의 3 동의로도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인정해줘서 전원 동의가 아니어도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로서 사업이 추진되게끔 이렇게 동의율을 좀 완화시켜주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이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다양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도시정비법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추진이 되어야 하고요. 2024년 2월을 타겟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왜 하필 2024년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연한이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오래된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이 투자를 위한, 어떻게 보면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다 지정되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관심 있는 지역들을 전부 다 개발 예정지로 진행을 하고, 또 하나는 사업성이 없어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거나 또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막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하면 온 천지가 전부 다 투기판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동안 사업 추진이 발목 잡혔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서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온통 쪼개기가 남발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 신축 다세대가 여기저기 막 공급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인 부분들도 있고 좀 위기가 오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기회일 것 같고, 또는 부동산 시장을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필요한 정책인가에 대해서, 하필 또 지금 시점에 필요한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우리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재개발 재건축 완화 여기도 많잖아요.
엄청 많죠. 네. 많은데 특히 요즘은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 뭐 신통이나 여러 가지 모아주택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이는 추세는 정말 사업성 검토가 된 지역이냐 아니냐가 엄청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북이나 이런 곳들은 사업성이 없는 곳들은 해제되는 곳들도 많고 하지만 이것들을 거꾸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구역 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오히려 불리하고 빌라 소유자들은 오히려 가격들을 높이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있어서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재건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이러한 부분은 정말 그 부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시행되고 그리고 나서 바라봐야 되는 거라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너무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도 너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을 각자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사님 생각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만 보면 아니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어서 되느냐 아니면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되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그렇죠. 일단 중요한 건 사업을 한대잖아요. 그게 엄청난 이슈죠. 그죠? 저희한테는. 엄청난 이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래로서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오래된 지역, 낙후된 지역에서 중개업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 부분들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식의 분위기만 잘 잡히더라도 거래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동시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은 공인중개사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발 맞추어서 우리는 팔려고 하는 분들을 잘 팔 수 있도록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잘 투자할 수 있도록 잘 안내만 해드리면 우리의 소임을 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일반인 분들이 싫어하시겠죠? 그럼요. 하지만 그 지역의 시장 활성화에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또한 그게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지역마다 너무 차이가 날 거라 저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맞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기회인 거죠. 엄청난 호재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옥석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스스로 가려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욱이 중개사들도 재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재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그러한 학습을 조금 해보시면 그 시장을 자기가 조금 주도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존에 오래된 지역에서 중개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는 전월세 위주의 그런 거래들 많이 하셨잖아요. 이참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니까 제대로 된 매매를 하시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관련된 스터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왜 하필 개정안 발의 시기가 2024년 2월이냐에 대한 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저기 벌집 쑤시듯이 다 둘 쑤셔놓고 이 부분이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마치 뭐 통과가 안 된 탓, 또 통과가 되면 우리가 뭐 이런 탓, 뭐 이런 식의 것으로 좀 몰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대책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선거용 미끼? 라고 또 비슷하게 이렇게 불러요. 읽고 씹는 부동산 대책이다. 그래서 일식 대책이래요.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도시정보법이 과연 개정이 될 것이냐, 통과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퀘스천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 온 지역이 투기판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반대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 오래된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호재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통과가 될 수도 있고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시점, 법이 발의되는 시점에서 과연 어떤 식의 여론을 타게 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딱 50대 50이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통과가 되면 그 후속 조치들이 계속 쭉 있어 오기 때문에요. 미리미리 공부해 두시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인데요. 일기 신도시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일단은 일기 신도시 관련돼서 특별법은 제정이 됐어요. 구체적인 계획안이 아직 없었는데요. 도시별 청사진을 2024년 하반기에 제시하고요.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대요. 이것도 2024년 하반기에. 그다음에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할 텐데 이건 2025년도에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통합 재건축 시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도지역 상향하고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거지역의 평균 용적률은 100% 내외의 상향이 될 것이고 일반 주거에서 준주거로 변경하면 최대 500%의 용적률 상향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 일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은 나온 지 꽤 됐잖아요. 엄청 오래됐죠, 엄청. 그렇죠? 언제부터요, 벌써? 이거 한다고 해서 사실 뭐 다들 아시는 일기 신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네.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다시 제자리 갔습니다. 제자리 네. 갔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욕 바가지를 먹을 것 같으니까 다시 꺼내 갖고 왔어요. 2024년 하반기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때가 올까? 너무 빠르지 않을까요? 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과연 이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상당수 무리수 있는 공약이었다라는 얘기들은 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통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통합 재건축이라는 걸 통해서 단지를 하나만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묶어가지고 하게 되면 그러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형태로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올해 하반기나 되어야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가겠다라는 청사진, 이제 시작 진행도 아니고 청사진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2024년 하반기나 되어야 선도지구, 그 시범지구죠. 시범지구를 지정을 해서 한번 추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일단 정치되어 있는 것보다 어쨌든 공약이니까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과연 부동산 시장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이 내용 가지고 과연 다시 지금 즉시 당장 활성화할 길로 갈 수 있을까? 에 대한 퀘스천이거든요.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약간 시기상조인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도 정부에서 발표해놓고 정리되지 않은 되게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올해 하반기에 아니면 내년 초에 저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약간 무리수로 저는 보이면서 이 부분은 아마 다음번 대선에 대한 되게 커다란 카드로 활용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저는 밀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이걸 공약을 제시했는데 만약에 이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진짜 엄청나게 리스크로 다가오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두 번째 이야기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규모 정비 및 도심 복합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그 모아주택이라든지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재건축이라든지 일반 재개발 사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들을 완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일단 첫 번째는 공급을 원활하게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요건을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것이 그 포인트입니다. 인접도로 건너편까지 구역 지정을 확대해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 자, 다음에 노후도 여건을 완화시켜서 3분의 2가 아니라 60%로, 관리지역은 50%로 완화시켜 주겠다. 주민 등유율을 80에서 75%로 완화시켜 주겠다. 통합 심의 대상을 확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들을 한 번에 통합함으로써 개발하는 속도를
단축시켜주겠다. 자, 다음에 토지주에 대한 우선 공급일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시켜주겠다. 자, 다음에 상가주 및 임대업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다변화시켜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런 일들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자, 다음에 재정비 촉진지구내 사업의 경우에는 노후도 요건을 완화시켜서 3분의 2 노후도를 50%로 대폭 완화시켜주겠다. 관련된 이러한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이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일단 소규모 정비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요,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야 하는데요. 2024년 3월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비 촉진지구 노후 요건 완화에 관련된 부분들도 도시 재정비법을 개정해야 되는데요. 이건 2024년 2월 달에 개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서두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지금 벌써 1월 중반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과연 몇 달 안에 이런 부분들이 다 완전하게 끝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모여서 조그맣게 개발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우선은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상 아까 앞에 뭐 일기 신도시나 뭐 재건축 전체적인 사업을 크게 간소화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얘가 더 빠르게 적용되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요.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소규모 건설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쵸. 지금 현재 시점 건설업계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과연 이게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사업 수익이나 사업성 검토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느냐?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간소화해주는 절차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건설 PF나 다른 것들이 조금 더 편안해져야지 실질적으로 현실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것과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건 별개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딱 그 부분 말씀해 주셨네요. 자, 완화는 완화고 추진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상 추진이라는 걸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당장에 뭔가 가시적인 효과로 연결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기를 좀 앞당겨서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한 내용들도 과연 이 부분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하는가에 대한 정책의 선의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